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홍화의 책 읽기, 책 읽어주는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10월달에 할로윈이 있긴 한데 어디까지나 숙면을 위한 ASMR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릴 책은 모비딕이라는 허맨 멜빈님이 지은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러면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세요. 제1장 물보라 여인숙. 내 이름은 이스마엘. 앞으로 나를 그렇게 불러주길 바란다. 몇 년 전에 날은 배를 타고서 바다의 세계를 잠시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일자리도 없고 돈까지 떨어진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배를 타겠다고 결심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것은 메마른 대지에서 너무 오랫동안 지냈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마다 생기는 일종의 병 같은 것이었다. 그 시기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우울해지고는 했다. 그러다가 금세라도 폭발할 것 같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지속되었다. 길을 걷다가 문득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의 모자를 계획적으로 빼앗아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 같은 게 일었다.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초조한 기분이었다. 그 무렵에 나는 이러한 우울한 생각들이 빚어낸 중압감 때문에 적잖이 고통받았다. 바다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거의 모든 인간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언젠가는 나와 꼭 같은 감정을 바다에 대해 품지 않을까? 나는 깊고 푸른 바다를 꿈꾸기 시작했다. 멀고 먼 바다와 거친 해안선을 목표 삼아 모험을 해보고 싶었다. 촛불에 이끌리는 불나비처럼 나는 결국 파도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차라리 떠날 채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바다는 사람들에게 큰 위안을 선사한다. 한적한 방파제에 서서 드넓은 바다를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또 아름다운 풍경이나 그림 속에 등장하는 바다와 강, 그리고 시냇물이 얼마나 큰 생기를 불어넣는지도 느껴보았을 것이다. 그것은 샘물이 솟아나지 않는 들판이 얼마나 삭막한지를 생각해 보기만 해도 쉽게 알 수 있다. 나에게 바다는 이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를 대표하는 것이었다. 바닷속을 눈이 빠지도록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나는 광대한 우주 속의 움직임을 미세하게나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상쾌한 기분을 맛보았다. 삶에 대한 불꽃이 내 핏줄 속에서 다시 고동친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일을 즐긴다고 해서 승객으로 간다고 하면 그건 오산이다. 배의 승객이 되려면 무엇보다 두툼한 지갑이 필요하다. 그 속에 넣은 것이 없다면 승객에게는 지갑이 1000조각이나 다를 것이 없다. 이제까지 나에게는 지갑이 필요했던 적이 없다. 더군다나 승객은 밤마다 삐걱대는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야 하고 뱃멀미를 하기도 하며 각자의 불편함을 떠벌리면서 투덜대기도 한다. 이것이 내가 승객의 자격으로 배를 타고 싶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선장이나 함대 사령관의 자격으로 항해를 한 적도 없다. 그러한 사람의 리더십과 책임감은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맡겨둔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병사와 배, 그리고 뱃멀미를 하는 승객들에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보살피는 것뿐이다. 그래서 나는 단순히 선원이 되어 바다에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돛대 바로 앞이나 앞 간판의 바로 아래 또는 제일 높은 마스트 꼭대기에 머무른다. 고백하던데 그런 입장이다 보니 불편한 점도 꽤나 있다. 선장과 동료들이 이런저런 지시를 내릴 때면 마치 5월의 풀밭 메뚜기처럼 항해 준비를 하느라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녀야 했다. 이것은 확실히 불쾌한 일이다. 특히 유치의 옛 명문 출신인 벤 랜슬러 집안, 랜돌프 집안, 하디커누트 집안 출신이라면 몹시 자존심이 상할 것이다. 처음에는 이런 분위기가 은근히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해졌다. 몇 가지 지시를 따른다고 해서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을지도 모른다. 대상이 누가 되었건, 그러니까 포악한 선장이든 배의 주인이든 이 세상의 노예 아닌 자가 과연 있을까? 모든 사람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의미에서 서로가 서로의 노예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 말에 우리 스스로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다. 나 또한 포악한 선장이 아무리 혹사하거나 괴롭힌다고 해도 만족한다. 우리는 살면서 몇 번씩은 돈이 궁해질 때가 있다. 나는 우리가 이런 보편의 경제적 궁핍에 대해서 서로 그 고통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한 도움의 손길은 서로를 어루만져 주려는 노력이다. 최대한의 편의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선원 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좋은 점이 꽤 많다. 예를 들어 선주는 내 고생에 대한 대가로 꼬박꼬박 임금을 지불한다. 그러나 선주가 승객에게 돈을 단 한 푼이라도 지불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게다가 승객은 돈을 주고 표를 사야만 한다. 나라면 돈을 지불하는 쪽보다는 돈을 받는 쪽을 택할 것이다. 돈은 곧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종교인의 말로 미루어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선택에 공감할지 자명하다. 좋은 점은 또 있다. 선원이 일하고 잠자는 곳은 배의 앞부분이다. 배의 공기는 이곳이 가장 신선하다. 그러나 승객과 선장이 머무는 공간은 배의 뒷부분에 있으므로 그들은 늘 중고품처럼 낡은 공기를 들이마셔야 한다. 항해를 마칠 때마다 나는 몸이 더욱 건강하고 튼튼해진 것을 느낄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배가 파도를 헤치고 나갈 때 들이마신 깨끗한 공기 덕택이다. 바로 이것이 내가 간단히 짐을 꾸려 바다로 나간 이유다. 내 가슴은 넓은 바다 위에서 펼쳐진 새로운 모험에 대한 기대감으로 두근거렸다. 그러다 내가 흥분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지난 항해 때는 상선을 탔지만 이번에는 상선을 타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나는 현존하는 생물체 가장 크고 힘이 센 것으로 알려진 동물, 즉 고래를 내 손으로 직접 사냥할 것이었다. 젊었을 때에는 고래처럼 몸집이 큰 동물을 사냥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다. 동물의 지방층에서 램프용 기름을 추출하기 위해서였다.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서 주로 서식하는 형유고래의 기름은 우리 마을의 불을 밝혀주는 원천이었으며 다른 부위 또한 쓸모가 다양하여 한 군데도 버릴 곳이 없었다. 대부분의 어업국가에서는 포경용 선단을 특별히 따로 두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가장 크고 유명한 선단은 매사추세츠 앞 바다에 있는 낸터킷 섬에서 출항하였다. 이 멋진 고래잡이 아카데미가 바로 나의 목적이었다. 나는
왜 고래를 잡기로 마음먹었을까? 사실 그 이유는 나조차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 무슨 일을 할 때 뚜렷한 이유를 댈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처럼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지난 수개월 동안 바다를 떠도는 커다란 짐승과 그 짐승이 헤매고 다니는 광대한 세계의 구석구석을 꿈꾸었다는 것이 전부이다. 그 신비로운 짐승뿐만 아니라 나에겐 이를 쫓는 선원과 배 또한 그에 못지않게 신비한 수수께끼로 다가왔다. 나는 창조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 심사숙고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여겨왔다. 그래서 고래잡이 배에 동승하여 그 생활 양식과 고통, 행복, 그리고 그들만의 관습을 조사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낸터키 섬으로 떠나기 바로 전날 밤, 나는 거대한 향유고래떼가 내 머리 위로 하얗게 거품을 일으키며 나타난 해저의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이 사라지는 꿈을 꿨다. 녀석들의 우두머리는 몸집이 크고 눈처럼 하얀 고래였는데 턱이 약간 비틀어져 있었다. 우두머리 몸에는 녹슨 작살이 구부려진 채 무수히 꽂혀 있었고 수천 척의 부서진 배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들과 추적용 로프가 칭칭 뒤엉켜 있었다. 나는 고래를 감싸고 있는 바로 그 흰 빛에 매혹되었다. 내가 눈을 비비며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자세히 보려고 하자 그 녀석은 방향을 바꿔 미끄러지듯 유유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잠에서 깨자마자 꿈의 의미는 잊혀지고 말았다. 그러나 내 이야기의 훨씬 뒤편에 다다르면 내가 맨해튼을 떠나 조그만 항구인 뉴 베드퍼드에 도착한 것은 12월의 몹시 추운 토요일 밤이었다. 주머니에 돈이 얼마 없었으므로 지체 없이 배를 구해야 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낸터킷으로 가는 조그만 우편선은 이미 1시간 전에 떠나고 없었던 것이다. 이곳에서 월요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낙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뉴 베드퍼드에는 거리마다 대서양의 세찬 바람이 몰아쳤다. 게다가 건물마다 기다란 고드름이 달려있어 분위기가 매우 을씨년스러웠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 이스마일, 추위에 덜덜 떠는 것보다는 머리를 대고 편히 누울 곳을 찾는 게 나아. 물론 숙박료가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지. 급조한 나머지 갈고리 닷으로 주머니 속을 뒤져보니 겨우 은하 몇 개가 걸렸을 뿐이었다. 나는 흩날리는 눈발을 맞으며 꽁꽁 얼어붙은 진흙탕 위를 터벅터벅 걸었다. 얼마쯤 걸었을까? 여관 하나가 나타났다. 문틈으로 여관 안을 들여다보니 형편없는 내 주머니 사정에 비해 화려하고 깔끔했다. 좀 더 걸어가니 다른 여관이 나왔다. 얼얼한 코를 유리창에 가까이 대고 실내 장식을 살펴보았다. 그 여관 역시 돈이 별로 없는 내 처지에는 과분한 편이었다. 나는 빨갛게 달아오른 난로를 뒤로하고 딸그랑하며 부딪히는 술잔 소리와 웃음소리를 귓전에서 흩날린 채 부두를 향해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내가 찾는 곳은 즐거운 곳이 아니라 값싼 곳이었다. 본능적으로 선착장 근처의 여관이 가장 알맞으리라 느낌이 들었다. 성에가 낀 유리창 사이로 가끔씩 깜빡이는 촛불을 제외하고는 길 전체가 새까만 어둠에 쌓여 있었다.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얼마나 걸었을까. 내 머리 위에서 바람에 삐걱대는 어떤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낡고 칙칙한 간판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다. 이렇게 주인공이 여관을 찾았는데요. 모비딕의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신경과에 다니는데 약 30분 정도 잔잔한 걸 틀어놓고 자는 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목소리를 듣고 한 초반 부분이면 잠에 들어서 저도 뒷부분을 끝까지 들은 적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